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권순정 리얼미터 본부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의 수사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량이 늘어난 부분들을 보면서 30%대로 떨어지지 않을,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좀 적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의 남자 권순정 본부장이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여파했을까요?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자는 캘리포니아 바다 사자를 우리 바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강치를 복원하는 시도를 해보자라고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별개의 종을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 강치를 아십니까? 지금은 멸종됐는데요. 왜 우리 강치가 멸종될 수밖에 없었나? 소설 강치에서 안영복과 강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작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합니다. 3부는 영화 이야기 계속됩니다. 너도 형사법 좀 먹었으니까 특수범죄 수사과라고 들어봤을 거야. 우린 나쁜 X들 때려잡는데 윗대가리 찌시든 법 절차든 쓸데없는 눈치는 안 본다. 딱 하나. 숨구멍만 붙여 잡아오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구선생. 오늘 영화 이야기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그리고 타짜 원나이트 잭입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그 꿈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 배운 시대의 과제이고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약 100회에 걸쳐서 시민 논의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뉴스 정면 승부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재검토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이른바 조국 정국의 여파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에서는 여권 안팎에서 우려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40%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최근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중도층 또 20대 계층들이 지지층에서 이탈하면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41%보다 낮은 수치가 오늘 갤럽에서 발표가 됐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어제 발표된 43.8%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여하튼 40%는 지켜냈지만 예. 좀 득표율에 근접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나오지 않았던 레임덕 논란이 이제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지명하고 청문회 걸치고 또 기자간담회 그 전에 있었고 그 후에 조국 장관 임명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럼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다른 청문 후보자와는 좀 다른 양상이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민주당과 이제 한국당 혹은 다른 이제 보수 야당 간의 다툼이 있다가 정의당이 이제 데스노스에서 살리냐 마느냐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으로
여론조사 지표는 나타났기 때문에 청문회 이전까지는 기자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하면서 당이 엄호를 해주고 또 당사자가 또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통령실이 크게 빠지는 않았는데 예.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된 다음에는 조국 장관 측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지금 특별히 뭐 공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보준칙 개정을 통한 예.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이거를 조국 장관이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오비일학이 될 것 같아서 예. 박상기 전 장관도 이제 이거를 했었고 조국 장관도 지금 본인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부터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청문회 이전처럼 어떻게 뭐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방적인 이제 공세를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검찰발 소식이 계속해서 언론으로부터 전해져 오면서 그게 확대 재생산되고 여권으로서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도 검찰 조사는 계속될 테고 뭐 조국 장관 가족이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을 테고 재판에 기소될 수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그런데 그 리얼미터 조사가 일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또 이번 주 오늘 조사 저희가 이제 오늘 조사는 그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또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 하락하는 이 계단형의 곡선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또 많이 출렁거렸을 때는 또 다시 지지층 결집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때에 따라 보였었기 때문에 예. 지금 갤럽의 최저치 또 리얼미터의 최저치가 내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1% 득표율에 근접했을 때 지지층이 그 전에도 계속 결집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예.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반등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언론이 엄청난 보도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덜 떨어진 지지율이 덜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언론 보도량을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가령 긍부정이 이제 교차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문창극 총리 지명을 했을 때였었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크게 요동을 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지지율이 뭐 대략 한 40%에서 30% 후반 정도를 기록하다가 계속적인 추락을 이제 하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 계단형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낙폭이 크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뭐 30%대로 또 계속 떨어질지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북 이슈가 만일 그 여권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불어온다면 지지도는 다시 또 상승한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혹은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 간의 뭐 대담 또는 만남이 있을 때는 지지율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지지하는 그 큰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1위로 나타났던 게 이제 외교, 뭐 대북,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주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또 한미 정상을 회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 이제 피의 사실들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 이제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언론에서는 벌써 레임덕 이야기하는 언론도 있던데 이 조국 장관 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 레임덕을 지적하기에는 너무 이른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레임덕이라는 것이 이제 뭐 득표율보다 낮아지느냐 높느냐 이거보다는 부정평가가 50%를 넘느냐 여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예.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그 똑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53%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아젠다를 뭐 청와대 혹은 민주당에서 내놓아도 동료를 얻기가 좀 어렵다. 이래서 이제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뭐 득표율과 기준했을 때 41%보다 낮기 때문에 레임덕이 왔다. 이 기준은 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51.6%를 득표했기 때문에 40% 후반도 레임덕 아니냐. 이런 또 그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정평가를 좀 줄여야 하는 그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애써 여론 그 추이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내심 굉장히 좀 그 불안한 심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그렇겠죠. 이 정부를 네. 타개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 정상 그 북미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 간에 또 이 회담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이 타임테이블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길게 보자 뭐 이런 취지의 예. 여러 발언들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국 장관 논란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도도 빠진 상태인데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반사 이익을 전혀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삭발 많이 했죠. 황교안 대표가 삭발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지난 이제 일간 지표를 보면 월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뭐 황교안 대표의 삭발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뭐 여러 이제 이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표를 보면은 한국당 지지율이 추가적인 삭발을 함에 있어서 지지율이 더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약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삭발과 이제 관계된 당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삭발은 다들 알게 됐는데 의원들이 삭발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었느냐 자기 반성적인 자기 희생적인 뭐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딱 떠오르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뭐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20대의 경우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10%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요. 무당층이 34%나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삭발도 중요하지만 뭐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삭발과 함께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메시지는 검찰에서 나오고 한국당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국당의 향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도 실망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대안 세력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당 바깥에서 가령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황교안 대표나 이제 당 내 인사들이 삭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SNS의 표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내용이 심하고요. 그래서 반문 연대가 결집하지 못하고 한국당대로 전 대표와 현 대표 간의 어떤 갈등 모습 또 당 바깥에는 뭐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공화당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보수가 통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의혹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장제원 의원 아들 논란도 뭐 여전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층으로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쭉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도도 떨어졌고 조국 장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 보면은 야당의 조국 장관 퇴진 투쟁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는 반대가 42.1대 52.4 반대가 50.4로 높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지금 투쟁 방식이 두 글자 삭발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당 그 지지층에서는 삭발이 과거 뭐 진보 정당 의원들이 보여줬던 그 전투적인 모습인데 익숙지 않죠. 근데 특히 이제 지금 한국당이 취약한 세대가 2030 또 40세대인데 20세대 또 30, 40세대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절반 이상 혹은 과반 가까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을 잡기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삭발은 저항의 이미지고 저항의 모습인데
그런 대안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당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미래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내용이 극심해서 분당 사태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일정까지 야당이 미루면서 조국 장관 끌어내리기에 올인하는 것, 그 자체에도 좀 반대하는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을 국회 내에서 하는 건 하고 장애 투쟁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장애로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실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경제 지표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 OECD에서 경제 성장률 또 하락 소식도 있는데 국회에서는 또 일을 하면서 투쟁하면 이제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대안을 마련한 정당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정당이 이제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국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그래도 30%가 넘었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20% 중반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고요. 방금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045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4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4.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앞서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7, 19일 전국 1,000명 대상 유무선 전화 무작위 걸기 표본 프레임으로 전화 조서원 면접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응답률은 17%였고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한국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순서 전민식 작가와 대담 나누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이 시간은 초대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소설가 전민식 작가입니다. 안용복이라는 인물,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 끌려가서도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데요. 이 안용복의 투쟁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라디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이시겠네요. 강치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강치는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독도에서 씨가 마른 동물이라고 하는데 책 제목이 강치인 것도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식 작가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치. 지금은 그럼 멸종됐습니까?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멸종된 동물이고요. 희한하게 강치라는 이 동물이 독도에서만 서식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도 하면 강치라는 어떤 동물로서 상징화되기가 좀 잘 어울려서 책 제목을 강치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울릉도에도 없었고 독도에서만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울릉도에 없었고 독도에만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조금씩은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주로 그러니까 독도에 가재바위라는 그 바위가 있는데 주로 그 부근에서 이제 이 강치들이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강치가 어떤 동물인지 잘 몰라서 바다사자 물개 그 모양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다사자란 물개 그런 건데 우리가 이름만 강치로 부른 겁니까? 아니면 종이 아예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종은 같습니다. 바다사자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만 바다사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다사자보다는 좀 덩치가 좀 작고 그리고 그 종류를 이제 우리 고유 이름으로 강치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치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강치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강치를 남획해서 어디다 썼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래를 포획을 하면은 그 전신을 다
활용을 하니까 강치도 그런 식으로 가죽대로 그다음에 살은살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름으로 많이 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선물로 소설 강치 10권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 문자로 10명 선정해달라고 제작진이 여기 적어놨는데 인터뷰하면서 1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아,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한다니까 내버려 둡시다. 네. 예, 여러분들 많은 문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이 알아서 10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준답니다. 네. 자, 작가님 프로필 보니까 등단이 늦으셨네요. 아, 예, 늦었습니다. 예. 늦게 이렇게 소설가로 데뷔할 마음은 어떻게 드셨을까요? 아니, 원래 문학에 오래전부터 문창이었고요. 예. 문창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래 좀 늦게 등단한 사람들은 꾸준히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상에 응모를 했는데 그 상에서 최종심에서 2명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붙고 저는 떨어지고. 그럼요. 그럼 그 이듬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자라고 하는데 이듬해 또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예. 이제 그런 과정이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 정도 맨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에 가서 꼭 둘 중에 하나든 셋 중에 하나든 거기서 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재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는 내가 이듬해만 해보자. 예. 이듬해 해서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그때는 포기하겠다. 예. 근데 이듬해 또 신호가 오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 긴 세월을 그냥 그렇게 버텨왔죠. 등단하기 전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글도 쓰고 하셨겠네요. 예, 아무래도 먹고 살려면. 예. 대필 작가도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요. 예. 저한테도 많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네.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일 하셨는데, 이런 많은 경험이 이제 작가로서 글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많이 되죠.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로 제가 쓴 작품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 만났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라면 제가 이제 20대 중후반 때 이삿짐을 나르러 다녔었는데 노동일로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던 분 중에 별명이 삼손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 인물이 제가 이제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에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굉장히 힘이 강해요. 예. 근데 그 분이 삼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기 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를 잃어요. 예. 오른손에. 그래서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만 남았는데 그래서 별명이 삼손인. 그렇게 이제 생활에서 만났던 분들을 제가 약간 저의 이제 허구적 상상력을 보태서 새로운 인물로 만들곤 하죠. 슬픈 얘기네요. 손가락이 2개가 없어서 삼손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문자 번호를 안 알려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하기 전에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10명 추첨해서 책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서태우님께서는 저는 사서 읽겠습니다. 예. 자미나지님도 저도 이북으로 사서 읽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강치 이야기 해볼 텐데요. 책 제목은 강치입니다만은 내용은 안용복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 안용복 장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안영봉이라는 인물은 지금 역사적 기록 자체가 좀 많이 없는 편이고. 부족합니까? 네,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 내용의 소설적 내용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인물은 100년쯤 전에 집안 가문 자체가 역적의 집안으로 몰리면서 삼족이 멸하는 어떤 그런 불운을 겪은 집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역적의 집안의 자손들이 대부분 천민으로 전락하는 시대니까 안영복도 이미 100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 저지른 어떤 상황 때문에 저질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실 때문에 아무튼 천민으로 전락을 했고 그래서
장군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예. 이미 이제 뭐 1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평민과 천민의 신분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어쨌든 뭐 유전적인 어떤 우수함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외국어에 능했던 인물이고. 외국어라면 일본어입니까? 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에 능했고 그다음에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키 큰 인물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치면 한 1m 85 정도? 그 당시에 일본인들의 그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은 안영복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키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천민이다 여기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어부의 신분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 자의로 해서 넘어간 건 아니지만 납치되어서 가긴 하지만 이 양반이 일본과 소통할 수 있는 조선 땅의 유일한 통로가 부산의 초량회관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무역 일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뭐 상상력을 더 보탠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 배 노를 젓는 노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수군의 배를 노 젓는 사람. 예. 그걸 능노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은 구체적으로 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인물을 통해서 아마 초량회관에서 무역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창구 자체가 일본하고의 무역이 거래가 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본어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학자가 안용복은 어부가 아니라 조선의 밀사로 일본을 찾은 거다. 납치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주장도 그 일말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조선 수군의 한 병사였고 능노군이었긴 하지만 그다음에 일부분 능노군이면서도 그 능노군들을 지휘하는 하급 지휘자이긴 하지만 그런 직책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측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처음 일본에 납치됐을 때 일본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납치해놓고는 굉장히 예의를 갖췄다.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덩치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우리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배들이 이제 어업을 나왔다 풍랑을 맞거나 그래서 조선의 어떤 한 지역에 이제 잠깐 피항을 하게 되면 최대의 예우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과 일본의 어쨌든 일정 정도의 약속으로 문서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인물들이 상대국에 피항을 하러 갔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정벌을 하게 되면 최대의 사신으로서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던 거지 이제 안영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협을 느꼈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게 관리였던 겁니다. 그 시절에는. 네. 성호사설로 유명한 네. 자신의 책에서 안용복을 영웅호골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어떤 이유로 영웅호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조선이란 나라는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당파적 어떤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당파적 어떤 그런 싸움들만 많이 했었던 시기였고 중요한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는 조선의 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었던 어떤 시절이죠. 자기의 이권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평민이었던 한 인물이 일본이란 납치되어서 가든 두 번째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서 가든 간에 조선 땅에 대해서 어쨌든 주장을 했었던. 그건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독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어서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나 장군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일반적 평민이 일본이라는 땅에 가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로 아마 이익이라는 분이 영웅호골이라 이렇게 칭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네. 이 말을 듣고 온 겁니까? 문서로 받아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문서로 받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문서로 받아왔어요. 예, 일본에서 준 문서. 예. 그렇죠. 일본에서 쇼군이 준 문서죠. 일본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천황제고 당시도 천황제였고 하지만 그때도 천황제이긴 했지만은 실제적 권력은 뭐 쇼군한테 있었고 예. 이제 쇼군으로부터 문서를 받는 게 사실상 당시에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받은 어떤 인정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시대적으로 17세기입니까? 17세기입니까? 1693년도니까 17세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17세기 때부터 일본이 인정한 거네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 내용 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쇼군의 권력지가 에도로 변경됩니다. 지금 현재 도쿄로 그걸 이제 에도 막부라고 하는데 그 에도 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 부근의 조업을 못하도록 합니다. 일본 어부들에게 그걸 금지령을 내린 그 문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복한테 써준 이제 울릉도 일대의 부속섬들은 일본의 삶이 아니니까 그 어업 금지령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울릉도 부근 포함한 부속섬들은 일본의 삶이 아니니까 어업하러 나가지 말아라는 그 문서가 현존해 있죠. 예. 네. 0293님, 전민식 작가님, 이 작가에게 책 좀 쓰라고 조언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한 3년 이상 책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85님, 훈훈한 인상의 전 작가님, 이 작가님 다음으로 잘생기셨네요. 강치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책 받고 싶다는 그런 얘기겠죠? 4203님께서 강치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멸종까지 됐을까요? 1150님, 일본의 독도 야욕 강치 잊지 맙시다. 9413님, 독서의 계절이 왔는데 강치 읽어보고 싶네요. 이 5분은 당첨된 겁니까, 그러면? 예. 이분들께서는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책 받을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복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문서로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라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왔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한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와서 옥살이를 했다. 네. 유배를 당했다. 네. 이건 왜입니까? 뭐 역사가들 그려왔듯이 승자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그때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역적 가문의 자손인데다. 그리고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고위 관료들은 정작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일반적인 평민이나 천민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대한 일정 정도의 뭐 반감이나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 뭐 당파적으로 국가로서는 국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그때는 도일 자체를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뭐 납치가 되었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그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안영복 입장에서는 국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법을 어겼으니 그것에 따라서 그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반대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다, 나가서 일본까지 가서 우리가 소외시켜 왔던 그 땅들에 대해서, 섬들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왔으니 기특한 거 아니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권장을 거의 100대를 맞고, 어쨌든 국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분들은 차명에 처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은 정치에 또 희생당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죠. 예. 그 유배 이후의 삶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 작가님이 작가적 상상력을 좀 동원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쓰긴 했는데. 아니,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미스테리한 인물 한 3명 정도 저는 늘 궁금했던 예. 분들이 있는데, 안영복이라는 이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사라진 과학자 장영실. 예. 그분도 어느 날 역사 속에서 갑자기 그렇죠. 사라져버렸고. 예. 그 다음에 조선 말에 홍종우라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홍종우라는 인물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중국 상해에 가서 김옥균을 살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인물, 그러니까 고종의 밀서를 받고 김옥균을 살려져 있는
그런 어쨌든 뭐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인물도 사실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뭐 그렇게 그래서 제 생각이라면 그냥 평범한 어부로 안영배라는 인물이 워낙 영웅적 기질이 강한 인물이라 평범한 어부로 살아갔을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특히 자신의 능력과 기질을 잘 뭐 인정해 준 어느 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예, 홍정훈이라는 인물이나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홍정훈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 고정으로부터 어떠한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그 고종으로부터 그런 어떤 밀서를 받았다고 추측하기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로 유학을 한번 갔다 온 인물입니다. 홍정훈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프랑스로 가지 않았을까. 뭐 안영국도 뭐 일본어도 갔을까요? 잘하고 하니까 일본으로 갔을까요? 일본어로 가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강치라는 책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영화화 하기로 했다고요? 아, 네. 원래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바탕에 대해서 쓰여진 소설이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어쨌든 봄쯤에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내년 봄쯤에 이제 크랭크이 들어가면 내년 연말쯤에는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 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구상하고 계신 작품? 아니 이제 나올 작품이 아직 한 3개 정도 더 있고요. 예. 예. 앞으로 계속 이제 뭐 글 쓰는 게 저의 업이니까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353님, 일본은 강치 멸종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일본 측 이야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도상에 강치잡이를 일본 사람들이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안했던 그 목적이나 이면에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강치를 잡아왔다. 독도 인근에서.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치를 잡지 않았는데 우리가 강치를 잡아왔으니까 거기는 우리 섬이 아니냐.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게 이제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9230님 학생들 교육에 필요합니다. 강치 역사. 그리고 6174님 두 분 작가님 대담하니까 좋네요. 재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방금 읽어드린 세 분도 당첨되셨으니까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민식 작가님하고 대담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노잼지가 슈퍼성수 영화 이야기 해봅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네? 좋은 일 있어요? 제가 저한테 좋은 일이요? 예. 네, 저 유튜브 그 구독자가 24,000명을. 얼마나 하셨죠? 6개월 정도. 아유, 성공적이네요. 6개월에 24,000명. 자, 한번 물어봐 주시죠. 싫어요. 예. 2달 만에 7만 명. 안 물어봤어요. 안물. 알겠습니다. TMI. 예. 자, 명절 때 그 추석 극장가. 예. 어느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했나요? 일단 치열한 흥행 경쟁이 벌어졌어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라고 하는 작품 마동석 씨를 앞에 타이틀로 세우고 액션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원래 드라마였죠? 예, 원래 드라마였다가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무비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예. 그다음에 타짜 원아이드 잭. 예. 요거는 이제 박정민, 류승범을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윤재문이 아주 악역을 갖다 기가 막히게 해준 그런 작품이고 또 세 번째가 힘을 내요 미스터리. 이거는 그냥 차승원 표 코미디. 차승원과 차승원으로 이어지는 차승원 표 코미디였던 건데
흥행 성적 1등은 마동석을 내세운 나쁜 녀석들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15만 명 이렇게 모았고요. 2위가 타짜 원 아이드 잭 190만 명 모았는데 예. 요거는 청불.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기 때문에 예. 조금 흥행에 차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 미스터리 아직 100만도 돌파를 못했는데요. 이제 차승원표 코미디가 좀 이제는 잘 안 먹힌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먹힌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차승원 씨 코미디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이번 작품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은 모양이죠. 예. 웃음이 그렇죠. 못 보셨군요. 예. 올드 패션한 예. 거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추석에 기대하는 그 영화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예.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글쎄, 제가 아주 일찍 온 모양이죠, 오늘? 그럼요. 예. 어동진 영화평론가 늦게 오셨습니다. 네, 늦게 온 안녕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제가 탄 지하철이 기던데요. 아, 지하철이 늦어요? 지하철이 기어요. 지하철이 빵꾸가 났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 오늘은 핑계를 다 댄다, 진짜. 예. 오늘은 세 분 추첨해서 삼행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하철로 합시다. 지하철. 아, 좋습니다. 지하철 삼행시 세 분 추첨할 테니까 샵 0945번으로 삼행시 보내주시면 영화 티켓과 또 왓챠 플레이어 아니, 나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동영 씨니까 당연히 익성 펀드로 4행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하철로 가시는군요. 지하철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거? 가만히 계실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궁금하대. 예, 자, 오늘은 흥행순위 1위와 2위를 달리는 국내 영화 두 편을 비교하겠는데요. 네. 아까 계속 얘기했었죠? 네. 1위를 하고 있다. 나쁜 녀석들. 네. 누가 나쁜 녀석들은 소개합니까? 먼저 뭐, 네. 예, 아니, 뭐, 흥행이 잘 되고 있는 이유를 뭐, 간단하게 보는 거죠. 예. 영화적 쾌감이 있어요. 진짜. 네, 영화적 쾌감은 이제 액션과 코미디인데, 예. 요 나쁜 녀석들이 전체적인 이야기 얼개는 좀 부족하더라도, 예. 지금 사실 좀 통쾌한 뭔가를 좀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대중들께서. 솔직히 말해서 네. 그 마지막 그 적의 괴수를 네. 한 방으로 그냥 딱 쓰러뜨릴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주먹을 저도 어퍼컷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이거 시원하더라고요. 이 스포일러 아닙니까? 이게 스포야? 이것도 스포야? 야, 진짜 너무하네. 근데 아니, 그럼 당연히 마동석이라서 마지막에 적의 괴수를 한 방울은 하지, 당연히. 아니, 새드 결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스포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적 쾌감이 대단하고 그 사실은 마동석이 모든 걸 다 해요. 아마 네.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마동석이 굉장히 뭐랄까 우락부락하게 생긴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블리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랑스러운 마블리 뭐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귀엽죠. 그런 것들 그런 욕망들을 좀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번 영화에서 정말 마동석을 위한 작품이다. 왜냐하면 김하중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김하중 씨는 진짜 돋보이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예. 사실은 맨 마지막에 액션을 하는 건 안 맞아요. 원래 오바죠, 좀. 원래 그것도 스포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건 스포 아니야. 예. 그 김하중 씨가 원래 캐릭터가 사기꾼이잖아요. 예. 그 나중에 액션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사기꾼도 주먹을 쓸 수 있어요. 안 써요. 머리 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영화가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이 있는데 마동석이 다 막죠. 좀 이야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마동석이 웃겨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가 좀 역들로 간다 그러면 마동석이 액션을 해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을 만족시켜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세상이 하도 답답하니까 누군가 나와서 저기 빵 때리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말입니다. 예. 김상중 씨는 뭘 했나요?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팀의 리더 아닙니까, 김상중? 김상중 씨가 그 눈초리가 네.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이 예. 오바의 원단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도 일관되게 그 캐릭터를 연기해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그 연기자죠. 그런데 어쨌든 돋보이는 것은 마동석 쪽으로 다 몰아줬다. 예. 연출도 아마 그런 부분에 힘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TV에서 검증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예. 나쁜 녀석들로 나쁜 녀석들을 퇴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짜 나쁜 녀석이 일본이잖아요. 일본하고 플러스 네. 그 일본의 돈을 먹고 사는 그렇죠. 세금 받고 살아가는 놈들. 공무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세하고 너무 딱 맞는 거죠. 세금 받아먹는 놈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그냥 보복을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베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을 어쨌든 악의 세력,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쳐부순다. 네. 우리의 영웅이. 아마 이런 측면들도 쉽잖아요. 그 텍스트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이거 뭐 결국은 권선징악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스포일러예요. 예. 아니, 권선징악이 스포일러입니까?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마동석이 한 방 날리고. 그거는 스포일러예요. 한 방은 안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대화로 풀 수도 있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예. 자, 재미나 지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운 띄워주세요. 지하철이 막혀도 늦으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던 시간이니까요. 철통 같은 시간 험수, 황금 시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아유, 좋다. 당첨입니다. 예. 우리 이제 저를 디스하면서. 네. 예. 재미나 지분은 샵 0945번으로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더 할까요? 5082님,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김성수 씨 하세요. 지금은 잊었어요. 하룻밤 첫사랑을. 야.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야, 이거 가을에 맞는 느낌. 좋아요. 예. 딱 지금의 날씨가 맞네. 본인이 감정이입하는데? 예? 본인이 감정이입을 한다고. 아내가 들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예. 하나 드릴까요, 5082님? 예. 5082님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 분은 두 번째 영화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타짜, 원아이드 잭인데, 타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 시리즈예요. 타짜 1은 뭐 정말 불후의 명작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타짜 2도 흥행에는 굉장히 성공했죠. 그렇죠. 예. 타짜 3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짜 3도 이제 뭐랄까 타짜의 명맥을 잇는 것은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목이 화투에서 포커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 도박이 주는 아주 짜릿한 쾌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허무함.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정서를 담고 있더라. 여기에 흥행 2위로 밀릴 요소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카드가 어려워.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치는 사람들은 쉽지만 카드 인구보다는 화투 인구가 많아요. 그거는요. 사실은. 오동진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사실은 포커를 이전서부터 이렇게 도신 뭐 이런 걸로 도왕 뭐 이런 걸로 정전자 이런 걸 다 소비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카드가 딱 뜰 때 이미 에이스가 딱 뜰 때 안다니까. 그 타짜 1 같은 경우에는 화투도 고수도 이런 게 아니고 옛날 화투거든요. 네. 그러면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힘들 텐데 다 재밌게 봤단 말이죠. 화투는 명절 때 다 치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화투는 이 치는 드냅의 이 맛이 있잖아요. 치는 맛이 있고 트럼프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타짜 원아이드 잭이 그 나쁜 녀석들보다 흥행에 좀 실패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일단 19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객 폭이 제한이 되고 두 번째가 김혜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도 김혜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김혜수 씨의 그런 어떤 빠무빠따를 좀 이렇게 거기에 좀 근접해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아이돌은 있었죠. 네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유화 씨가 이제 그런 빠무빠따 역할인데, 표독스럽거나 매력적이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양쪽 다 약간 모자라요. 오히려 좀 뭐랄까 순수해 보여요. 순수해 보이면서 뒤에서 배신 때리는 그런 여성형이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죠. 근데 최유화 씨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배우라는 건 원래 확인하고 이제 있어요. 비밀은 없다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던 배우인데 이런 파무빠따 조금 빠따력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약간 앞에 너무 힘을 줬어요. 뭐냐면 너무 많이 힘을 줬죠. 그 영화를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카이저 소제라는 역할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캐릭터로 나오죠. 뭐 잔혹하고 냉정하면서도 논리적이고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짜에서도 사실 두 명의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을 줘요. 예컨대 유승범 씨가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카이저 소제 같죠. 외모도 그렇고. 조금 더 들어가면 스포일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밝혀지는 마귀라는 캐릭터도 그렇게 자꾸 연막을 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 두 캐릭터가 카이조 소재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따른 이제 실망감이 입성으로 퍼진 세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가다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짜 1에서는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그야말로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이야기에 힘이 있었다면 이 타짜 3에는 이야기가 최소한 두토막에 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시나리오를 이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1편의 영화를 만든 최동훈이 스토리텔러로서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는 대부분 이야기를 점층시켜요. 확대시키죠. 좁은 이야기에서 큰 이야기로 확대시키는데 영화가 잘 안 풀릴 때는 자꾸 점강돼요. 그렇죠. 이야기가 줄어들죠. 또는 그 뭐랄까 전체 그 사이즈도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데 타짜 3가 그런 연출의 약간의 한계를 보인 작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죠. 어쨌든 유승범도 그렇고 그리고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워낙 또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카드의 묘미 이게 뭐 풀하우스냐 뭐 난 잘 모르는데 뭐 로얄 스트레이트냐 뭐 이런 카드 플러시 뭐 이런 거 많이 해봤군요. 좀 아들하고 같이 포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작하고는 어떻습니까? 원작에서 많이 좀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났어요. 원아이드 잭이 만화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 철학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왜 원 아이드 잭이냐. 그래서 그런 그 삶에 있어서의 그 뭐 비정한 승부의 세계와 애환과 이런 것들을 그 카드 플레이어의 한 사람의 인생에 쫙 녹여내는. 그래서 실제로 타짜를 만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 아이드 잭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막 토막이 나버리니까 그 매력을 살릴 수 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2시간에 그 압축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취사 선택이 좀 실패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영화적 쾌감이 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짜를 고를 것이냐 나쁜 녀석들을 고를 것이냐 했을 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좀 힘든데 영화를 보고 나서 볼 때 위안을 받거나 좀 쾌감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사실 이야기 자체가 낡았더라 이제 이미 여자 캐릭터라든가 또 그 주인공 캐릭터라든가 이런 캐릭터가 너무 뻔한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재가 되고 나중에는 좀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나쁜 녀석들 더 무비와 타짜 원아이드 잭 아직 그 영화관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 할 텐데 그중에 하나를 여러분 두 분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1968님 제가 할게 하세요. 1968님 알겠습니다. 지가요.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영화 코너 참말요. 철떡같이 재미있구만요. 이렇게. 자, 요 1968님이었고요. 하나 더 할까요? 사하나오하나님. 제가 할게요. 자, 하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디? 하도 말 많은 국회요. 철 좀 들어요. 국민 세금 아까워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마음 같아서는 첫 번째. 재밌다니까. 둘 다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그래도 국민 세금 아깝다는 쪽으로. 사하노아님 당첨되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소 다시 보내주시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짧아요? 오늘 뒤에 스페셜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시죠? 저희는 스페셜이 아니군요. 그만해. 레귤러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걸그룹의 전설 핑클이 14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고요? 네,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는 20일 일요일에
14년 만에 신곡을 발표합니다. 예. 제목은 남아있는 노래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핑클이 그 JTBC 예능 프로그램 캠핑클럽에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방송엔 팬들을 위해서 특별 콘서트가 또 방영됐다고요? 네,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난 방송 때 그 신곡 녹음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팬들에게 이제 당첨 전화를 하는 모습을 좀 예고편으로 보여줬는데 그래서 팬들과 다 같이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그 콘서트 형식으로 만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무한도전 토토가 때 핑클 재결합 불발됐는데 네. 이번에 재결합이 이루어진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핑클 멤버들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른바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 흐름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개별 활동으로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서로 좀 맞지 않았고 이번에는 캠핑이라는 또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마음이 딱 맞고 시기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팀을 꾸리고 노래 만들고 하는 팀들 보면 네. 각자 잘 안 될 때 이렇게 또 만나던데. 그렇죠. 근데 방송에서 성유리 씨는 네. 다 잘 됐을 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다른 멤버들도 다 공감을 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핑클이 다시 합쳐서 뭐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앨범도 내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은 할 수 있어도 다 같이 예전처럼 활동하는 건 지금 워낙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활동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그 해보니즘 코너에서 최가영 기자가 직접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지하철 배려석 이용한 후기를 전해드렸었는데 2주 동안 단 한 명만 양보했다. 임산부에게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최근에 프로듀스 101 출신인 연습생 이원준 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사진이 포착돼서 지하철에 질타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 이원준 군이 프로듀스 X101을 통해서 최종 47위에 오르면서 인기도 얻고 또 얼굴도 많이 알려진 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산부가 있다면은 뭐 당연히 양보를 해야겠습니다만 네. 주위에 임산부가 없고 자리가 비었으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는 아무리 자리가 꽉 차 있거나 자리가 비어 있거나 해도 비워두라는 좀 홍보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막 북적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비난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이것 때문에 하여튼 네티즌들끼리도 갑론을박하는 것 같은데 뭐 옹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비난하는 사람도 네.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이 몰래카메라처럼 찍혀가지고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원준 군이 뭐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뭐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네. 예. 몰래 찍은 사진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친구가 지나가도 전혀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인기가 있나 보네요. 네. 근데 이원준 씨가 그 프로듀서 데뷔 멤버로는 뽑히지 않았다고요? 네, 11명만 뽑히는 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47위를 해서 뽑히진 않았고요. 이후에 가수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죠. 이후로는 다른 그룹에 뽑혀서 할 수도 있겠다. 네, 데뷔할 알겠습니다. 수 있죠. 네. 예. 자,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웹툰이 원작이고요. 네. 근데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오늘 또 제작 발표를 했습니다. 네, 쌉니다 천리마 마트라는 드라마인데요. 쌉니다 천리마 마트. 네, 동명의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우선 이 이야기는 천리마 마트를 그 살리려는 점장과 그 마트를 망하게 하려는 사장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코믹극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사회 풍자하는 이야기를 좀 담았기 때문에 더 사랑받은 작품입니다. 예. 쌉니다 천리마 마트. 누적 조회가 11억 뷰를 기록한 대단한 히트작이었네요. 네. 예. 요즘에 이런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작 발표에서 원작 작가가 봤을 텐데 원작 네. 작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원작 작가는 그림으로 그리던 그 만화가 이제 실제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살아있고 움직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고편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감동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감동했다. 우리 기자님도 이거 보셨어요? 쌉니다, 첼리망 아트? 다는 못 보고요. 이제 이게 드라마화 된다고 해서 조금씩 봤는데 조금 정말 실제 배우들이 그 역할하고 그 스타일링을 좀 비슷하게 한 것도 있지만 얼굴 생김새도 좀 비슷해서 아마 원작을 좋아하는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작 발표에 들어갔으니까는 조금 실제로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를 보려면 기다려야겠네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아, 오늘 첫 방송입니까? 네. TVN?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미디물이지만 사회 비판과 풍자가 들어갔다고. 네. 쉽지 않은데. 예. 비판을 하는 작품을 쓰는 작가로 김규삼 작가는 좀 유명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뭐 갑질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담겨 있고 사회에 안 좋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예.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푸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팬들이 많은 작품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영화 퍼펙트맨 아직 개봉을 안 했죠. 네. 이거 설경구 조진웅 주연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 네, 다음 달 2일 개봉 예정입니다. 예. 이 영화의 장르는 어떻습니까? 이 영화도 코믹 장르예요. 코믹입니까? 네. 근데 설경구 조진웅 나왔다 해서 또 액션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군요. 네, 예고편만 봐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두 분 다 사투리를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좀 몸이 아픈 상태로 나와요. 설경구 씨는. 예. 그리고 조진웅 씨는 검달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우정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안에 또 삶의 애환도 녹여져 있습니다. 예. 뭐 두 사람 연기는 뭐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연기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작품성은 본 분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선 기자들은 그 두 사람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극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칭찬을 하는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 감독이 실제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반신마비로 1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예. 그때 느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녹여낸 작품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진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원순 시장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계획이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 폭넓은 소통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자주 나올게요. 예. 네. 자, 어제 기자회견을 여시고 광화문 광장 재조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 저는 뭐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시민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예. 특히 저는 소통과 공감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3년간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서 한 100여여 회에 걸쳐서 시민 논의를 축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유례가 없이 긴 시간이었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 와서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또 일부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했죠. 예.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예.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듣겠다.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더 담겠다. 예.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늦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소통을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더하면 공감대가 더 단단해지면 사업이 더 빨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예. 현재 설계안에 대한 의견은 물론이고요. 반대 의견까지 저는 시민 목소리를 폭넓게 다 듣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전면 수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민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런데 시장님 입장은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이다. 예. 그러니까 반대를 그대로 두고 간다면 예. 제가 보기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지금 뭐 조국 장관 사태 여파로 청와대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그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무리하게 강행하게 되면 더 이제 청와대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박 시장이 결단을 내린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맞습니까? 뭐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보다도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박원순의 길은 이렇게 한번 결정됐다고 직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충분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렇게 전으로 돌파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제 철학에 기반해서 예. 언제든지 우리는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단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의 뭐 대선 플랜이다. 이런 이야기도 솔직히 좀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그런 견해도 있었지만 예. 이게 어떻게 박원순의 사업입니까? 예. 저는 시민의 사업이고요. 예. 또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그동안 어떤 광장의 역사성, 또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또 여기가 촛불이 진행된 곳이잖아요. 예. 시민민주주의 이런 것을 회복해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다. 예. 네, 지난 8년간 저는 이런 하드웨어 사업 안 한다. 예. 또 이런 그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고요. 예. 또 행동으로 보여줘 왔습니다. 예. 네.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큰 틀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차가 다니는 길을 조금 줄이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 또 녹지 조금 더 많이 조성하고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사실 현재의 광화문 광장은 이렇게 행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건축가 협회가 이런 비판을 했죠. 거대한 중앙 분리대다. 예. 그러니까 광장으로 들어가려면 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큰 예. 광장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차선은 지금 10차선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한 6차선으로 줄이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적 합의가 되어 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성으로 보면 광화문 앞에 옛날에 이렇게 월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왕의 행차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위험을 갖추고 예. 그다음에 문화재의 어떤 일체성을 갖추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도 문화계 인사들, 역사학자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이 약간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교통에 있어서 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반대가 있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깊은 논의를 우리가 하다 보면 저는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방금 깊은 논의라고 말씀하셨고 앞서서는 시민과의 소통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논의와 소통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선 수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과 또 시민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시민 참여단도 훨씬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저도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광장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예. 직접 제가 현장도 다니고 예. 시민들과 직접 제가 소통하고 위원회도 직접 참여하고 또 반대한 시민단체들도 다 오시게 해서 충분히 교감하고 또 같이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민사회하고 소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관계 부처와 협의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갑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행안부하고 약간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유가 됐고 그 대신 이제 이게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특히 교통이 너무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거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처 간 협력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도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광화문 광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 광화문 광장에 보수 단체가 다시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는데 불법 천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광장은 사실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이 될 수는 없죠.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저희들 원칙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화당의 천막은 지금 시소관인 광화문 광장 내에는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종로구와 중구관하라는 그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 시설물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자치구와 협력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의견 좀 듣고 가겠습니다. 달려 거북이님께서 시장님 업적 홍보 좀 하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홍보가 좀 안 되는 모양이죠. 김동재님께서 서울시 버스 정류장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남대문 시장은 이회영 활동터가 됐는데 칭찬합니다 온순 씨 이런 의견 주셨고, 마포대로님께서는 지난번 시장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할 때 질문했던 서울 시민입니다. 창동역 민자 역사 공사 재개 질문 드렸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좋아진다 기다려달라라고 답변 주셨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지금 창동 역사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은 KTX가 지금 수서역까지 와 있는데 이게 삼성역 그다음에 왕십리 거쳐서 창동 의정부로 가도록 서울시는 그걸 이제 사실은 국토부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 의해서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게 안 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요. 사업이 지금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창동역이 제대로 되려면 KTX 역사로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서울시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저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 시장님이 서울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스마트 시티가 뭐지?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녹아있는 이 스마트 시티는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사이벡이라고요. 서울시 경제자문단 주로 해외 아주 큰 기업들의 CEO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안 그래도 이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 토론을 했는데 대부분 다 서울은 이미 세계 최고의 도시다, 리딩 도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서울시는 지금 현재 거의 50개가 넘는 서울시의 경험을 해외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요. 아까 광화문 광장 이야기 했는데 시민들 또 시민단체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는데 지금이 바꾸는 것보다 더 좋다, 유지하자 이런 결론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시민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 방식,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런 규모나 시기 이런 걸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지리님께서 시장님 삼성까지 하셨는데 다음 스텝은 뭡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지요. 결정되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자, 시장님도 예의 주시하고 애쓰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장관 전국 때문에 여권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만 민주당 소속이니까 최근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심을 잃는 노력은 저는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나 민생이 어렵잖아요. 예. 오늘 제가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률이 2.9%에서 2.1%로 낮춰 잡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실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 최선의 힘을 보태겠다. 예. 이런 결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바쁜 와중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데요. 주말 쉬시는 동안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